아침에 눈을 뜨고 이불에서 몸을 일으킬 때 저는 항상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발이 괜찮을까?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올까? 50대 후반부터 이런 생각이 매일 습관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픈 날에는 나도 결국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더군요. 의사는 족저근막염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의 아치를 지탱하는 두꺼운 막입니다. 밤새 잠을 자면서 이 막이 수축해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체중을 싣는 순간 작은 손상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아침 첫걸음 통증을 족저근막염의 대표 증상으로 호소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 제 몸의 신호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고 먼저 이불 속에서 작은 스트레칭을 합니다. 1. 발목 돌리기.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립니다. 발목 관절을 풀어주고 발바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2. 종아리 당기기. 무릎을 편 채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10초간 유지합니다.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면서 발 뒤꿈치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3. 발바닥 마사지. 작은 마사지 볼이나 얼음병을 발바닥 밑에 두고 앞뒤로 천천히 굴립니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족저근막을 자극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5분만 투자하면 첫 발을 디딜 때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저는 처음엔 귀찮았지만 일주일만 해보니 아침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치면 세면대로 가지 않고 먼저 혈압계를 꺼냅니다. 고혈압은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으면서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 전후입니다. 140에서 90을 넘으면 고혈압, 90에서 60 이하라면 저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혈압을 기록해 두는데 이렇게 쌓인 자료가 병원 진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 경계, 126 이상이면 당뇨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혈당이 오르기 쉽습니다. 저는 혈당계를 사용해 측정하고 수치가 높게 나오면 아침 식단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빵을 먹고 싶을 때는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잼 대신 삶은 달걀이나 저염 단백질 반찬을 선택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달걀 하나, 두부조림, 생선을 꼭 챙깁니다. 단백질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칼슘은 멸치, 두유, 시금치. 비타민 D는 버섯, 연어, 햇볕으로 채울 수 있어요. 아침에 햇볕을 15분만 쬐면 비타민 D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골다공증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국물 반찬은 줄이고 대신 나물을 올립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도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가는데 나이 들수록 짠맛에 둔감해져 더 짜게 먹기 쉽기 때문이죠. 저는 싱겁게 먹는데 익숙해지니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졌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작은 스트레칭, 혈압 혈당 체크,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같은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탓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발 뒤꿈치 통증, 피곤함, 입마름 같은 증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아침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60대 이후의 건강 수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따로 운동을 안 해요. 그냥 집안일만 하지.
그런데 사실 집안일도 제대로 하면 운동이 됩니다. 빨래를 넣을 때 팔을 높이 뻗는 동작은 어깨 스트레칭이고 걸레질을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건 스쿼트와 비슷합니다. 쓸고 닦는 반복 동작은 허리와 팔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게 하죠. 저는 청소기를 밀 때 일부러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크게 움직이며 밀었다 당겼다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며칠만 해도 팔 근력이 확실히 늘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중등도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집안일은 분명히 활동량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1시간 이상 무리하지 말고 중간에 휴식을 꼭 넣는 겁니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저는 꼭 30분 정도 걷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가장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효과는 놀랍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까지 줄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꾸준히 걷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약 40% 낮다고 합니다. 저는 속도를 무리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호흡이 조금 가빠지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땀이 살짝 맺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손에 작은 아령을 들고 팔을 흔들며 걷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쓰면 칼로리 소모도 크고 특히 상체 근력이 약해지는 60대 여성에게 도움이 됩니다. 비 오는 날이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리듬 있게 걷다 보면 20-3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낮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입마름입니다. 저도 한동안 입안이 바싹 말라 말하기조차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단순 불편을 넘어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침은 세균을 씻어내고 충치와 잇몸병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침이 줄면 충치, 잇몸병, 구취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침샘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 혈압약, 항우울제 같은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구강 건조증이 나타납니다. 저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작은 컵에 조금씩 나눠 마십니다.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씹어 침 분비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커피와 술은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심할 땐 인공 타액 스프레이를 쓰기도 하고 불소 치약으로 양치의 치아를 보호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저는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으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30분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간단히 다리를 들어 올리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시팅 이즈 더 뉴 스모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랜 좌식 생활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점심은 보통 외식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짠 국물 요리, 기름진 튀김보다는 비빔밥처럼 채소가 풍부한 메뉴, 생선이나 두부가 들어간 메뉴가 좋습니다. 밥은 가능하면 반만 먹고 대신 채소를 더 많이 먹습니다. 저는 외식할 때도 습관처럼 국물은 조금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혈압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낮 시간은 우리가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운동이 되고 걷기만 꾸준히 해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불편함, 예를 들어 입마름 같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말고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과 대사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무겁고 몸이 늘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히 오는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단순히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졸음과 피로가 밀려옵니다. 저도 점심에 면 요리를 먹은 날에는 꼭 오후가 힘들었죠. 그래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밥과 국수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고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곁들였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오후 피로가 훨씬 덜했습니다. 즉, 오후 피로는 혈당 조절과 생활습관 관리로 줄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저도 약속을 까먹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헷갈릴 때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불안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줍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오지만 치매는 아예 기억 자체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망증은 내가 약을 먹었나? 하고 헷갈려도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떠오릅니다. 반면 치매는 약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이 두려움을 줄이려면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신문 스크랩을 하거나 퍼즐 맞추기, 책 읽기를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독서와 글쓰기는 치매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근력 운동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근육을 쓰면 뇌혈류가 증가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꼭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합니다. 건강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시작됩니다. 저는 60대가 되면서부터 내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집을 떠났고 남편은 여전히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허감이 커졌습니다. 이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솜씨도 없고 어색했지만 물감이 종이에 번지며 만들어내는 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창작 활동은 우울감과 불안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기분 기복이 심해지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림을 시작한 뒤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밤에도 잡생각이 줄어 숙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치매와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사람들을 만나려 합니다. 동네 도서관 봉사, 성당 성가대, 동창 모임 등 작은 활동이라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동년배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건강 정보도 얻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후 피로를 날리려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3잔 이상 마셨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상쾌했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속이 쓰린 날이 늘어났습니다.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집중력과 기분을 높여주지만 과하면 불면증, 위장장애, 탈수를 일으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가 느려져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차를 마십니다.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수분 보충이 되고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오후 시간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혈당 관리 점심 식단을 조절해 오후 피로 줄이기, 두뇌 자극책 읽기, 퍼즐, 근력 운동으로 치매 예방, 마음 치유 그림, 글쓰기, 음악 같은 창작 활동, 사회적 연결 친구와의 만남, 봉사활동으로 외로움 해소, 카페인 절제 오후에는 커피 대신 차로 전환. 이 5가지만 지켜도 오후는 활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60대 여성의 건강 수명을 몇 년은 늘려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저는 예전에는 저녁에 TV만 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면을 취하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은 항상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녁 루틴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이 느려져서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으면 밤새 속이 더부룩합니다. 저는 저녁에는 가볍게 먹고 특히 소금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야간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문제도 줄어듭니다. 또 단백질은 적당히 섭취해 근육 손실을 막습니다. 두부, 달걀, 생선 같은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제일 좋습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조금만 먹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저녁 늦게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심박수가 올라가 잠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면 다리에 혈액이 잘 돌아가고 자다가 쥐가 나는 것도 줄어듭니다. 벽에 기댄 채 다리를 올려 10분 정도 누워 있으면 다리 부종이 빠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60대 여성에게 특히 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TV를 켜놓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빛과 소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지금은 자기 전 1시간은 TV와 휴대폰을 끄고 불도 은은하게 줄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캐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가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이 숙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60대 이후에는 단순히 잠이 안 온다고 넘기지 않고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밤새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불면증인지 기저질환이 있는지는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 루틴을 바꾼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개운함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붓곤 했는데 지금은 잠에서 깨면 바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달라진 것이죠. 결국 숙면은 단순히 잘 자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저녁과 밤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운동은 부드럽게, 환경은 조용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진으로 원인을 확인하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60대 이후의 수면 질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숙면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저는 건강을 관리하면서 주변 친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배운 점이 많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60대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 이정희 씨는 62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늘 피곤하고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족저근막염과 초기 골다공증이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발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는 칼슘이 풍부한 두유와 멸치를 챙겨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몸은 내가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 또 다른 친구 박영자 씨는 65세입니다. 그는 늘 건망증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방금 약을 먹었나? 어디에 지갑을 뒀나? 늘 헷갈렸죠.
하지만 그는 두뇌 운동을 생활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또 작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기억력이 한결 나아졌고 무엇보다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인 중에는 구강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60세 김순자 씨는 늘 입이 바싹 말라서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치과에서 구강 건조증 진단을 받고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으며 필요할 때는 인공 타액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잇몸 건강이 좋아지고 구취도 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 이런 질문들도 많아지죠.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보통 하루 1.5에서 2리터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60대 여성은 체중 1kg당 약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하루 60g 정도입니다. 달걀 1개가 약 6g, 두부 반모가 약 15g, 생선 한 토막이 약 20g 정도 됩니다. 근력 운동은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과 치매 위험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뇌혈류가 증가해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이 안 올 때 약을 먹어도 되나요? 수면제는 단기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복용은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관절이 아픈데 운동을 해도 되나요?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아예 안 움직이는 건 더 해롭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걷기, 수영, 의자 스쿼트 같은 저충격 운동을 권합니다. 이야기를 돌아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진다. 아침에 일어나 발을 스트레칭하는 것, 점심 후 30분 걷는 것, 저녁에 소금과 기름을 줄이는 것, 밤에는 불을 끄고 조용히 책을 읽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치매 같은 큰 병을 막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경험한 것처럼 생활 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낍니다. 60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그 변화가 결국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50대 이후 여성의 몸은 급격히 변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 감소입니다. 폐경 전까지는 난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며 뼈, 심혈관, 피부, 구강, 비뇨기 건강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폐경이 오면 난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안면 홍조와 발한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흘러내려 잠을 설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이 얕아져 밤마다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도 불안정해지고 우울감이나 짜증이 늘어납니다. 저는 친구와 만나도 괜히 짜증이 나고 가족에게도 작은 일로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의사에게 듣고 보니 호르몬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합니다. 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폐경 후 10년 이내 여성은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저는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낮아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나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호르몬 대체요법입니다.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안면 홍조, 발한, 수면장애, 질 건조증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호르몬 대체요법이 골밀도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혈전증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부인과나 내분비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제 가족력이 고려되어 장기 호르몬 대체요법은 권유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 대체 식품을 활용해보자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콩, 두부, 콩나물 같은 콩류에 풍부합니다. 또 아마씨, 참깨에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두유 1컵,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저녁에는 된장국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단, 콩 단백질은 지나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하루 두유 1컵과 두부 반모 정도로 충분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보충도 필수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는 비타민 D가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햇볕을 쬐면서 15분 정도 걷기를 매일 실천하고 음식으로는 멸치, 연어, 시금치를 챙깁니다. 필요하면 비타민 D 보충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상은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혈관, 뼈, 정신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땀이 많이 나고 잠을 못 자는 것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내 몸의 변화 신호라는 걸 알고 생활 습관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호르몬 요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 둘째, 콩, 두부, 멸치, 연어, 시금치처럼 우리 식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 여기에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더해지면 갱년기는 충분히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여성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기억력과 기분입니다. 저는 50대 후반부터 자주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는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을 먹었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두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기억 회로에도 관여합니다. 호르몬이 줄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기분 기복도 심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단순히 심리 탓이 아니라 생리적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울감과 불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갱년기 여성의 20에서 3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호르몬 변화가 겹치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가족에게 화를 낸 뒤 후회하며 스스로를 탓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탓이 아니라 몸의 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 두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지만 우선은 생활 습관을 고쳐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요가를 교대로 하며 일주일에 5일 이상 몸을 움직였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혈류가 증가하고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기를 실천한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30%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 역시 운동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자
기분이 한결 안정되고 예민함이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바꾼 건 두뇌 활동이었습니다. 단순히 TV를 보는 것보다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퍼즐 맞추기 같은 두뇌 자극 활동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뇌세포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저는 일기 대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단순한 습관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으로 기억력 유지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으려고 합니다. 또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챙기며 혈당 급상승을 막기 위해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가족과 교류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인 점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은 약보다 강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 속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저는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낮추며 명상 앱으로 10분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렇게 한 뒤부터는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갱년기의 두뇌와 기분 변화는 단순히 나이 탓이나 성격 탓이 아닙니다. 호르몬 감소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식습관, 사회적 연결을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꾸준한 운동으로 뇌혈류를 늘리고 기분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것. 둘째, 오메가3와 잡곡, 채소로 뇌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셋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고립을 막는 것.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갱년기를 지혜롭게 지나가게 해줍니다. 60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소화기 건강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뭐든 잘 먹고 잘 소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단순히 위가 약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이와 함께 소화기관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며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드물게는 식도암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 쓰림과 속 쓰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대장 건강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6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에서 권장하는 대장 내시경은 꼭 받아야 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에 처음 내시경을 받았는데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바로 제거했습니다. 의사는 이 용종을 그냥 놔뒀으면 몇 년 뒤에는 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화기 건강을 지키려면 식습관이 핵심입니다. 첫째는 채소와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합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꼭 올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금치, 배추, 당근, 오이 같은 제철 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김치 같은 발효 채소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나트륨이 많으니 싱겁게 담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맞아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성 장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요구르트를 챙겨 먹고 일주일에 2~3번은 청국장을 끓여 먹습니다.
셋째는 기름기와 소금 줄이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간을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수분 섭취가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변비를 예방하려면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물을 1컵씩 챙깁니다. 단,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 소화가 방해되므로 식사 전후로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30분 이상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걷는 습관은 역류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밤 늦게 과식을 하면 위에 음식이 오래 남아 역류 증상을 유발하니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끝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습관을 지키면서 밤에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화기 건강에는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위내시경은 2년에 1번, 대장내시경은 보통 5년에 1번 권장됩니다. 가족력이나 증상이 있으면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검진을 미루지 않고 주기적으로 받아오면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소화기 건강은 단순히 편안한 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암과 대장암 같은 큰 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채소와 발효식품, 싱거운 식단, 충분한 수분, 그리고 정기검진. 이 4가지만 실천해도 60대 이후의 소화기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습관들을 통해 다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 예방입니다. 60대 이후에 발견되는 병은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진은 귀찮은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꼭 챙겨야 할 국가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같은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검사를 통해 수치를 기록해두고 변화 추이를 봅니다. 단순히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오르는지 내려가는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는 콜레스테롤이 수년간 조금씩 오르다가 급격히 높아져 미리 알지 못했다면 큰 병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검진도 필수입니다. 위내시경은 2년에 1번, 대장내시경은 5년에 1번 권장됩니다. 저는 50대 후반에 대장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이 발견되어 바로 제거했습니다. 의사가 이 작은 용종을 놔뒀다면 몇 년 후에는 암으로 발전했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검진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여성이라면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검진이 중요합니다. 유방 촬영은 2년에 1번, 자궁경 부세포 검사는 2년마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지인 중 1명은 검진에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 수술 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만약 검진을 미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골다공증 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폐경 후 여성은 뼈에서 칼슘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자신의 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나 보충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골밀도가 낮다는 결과를 받고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강화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백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작은 감염도 큰 위험이 됩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폐렴은 노년층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접종하면 장기간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통증이 극심하고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60세 이후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므로 예방접종이 큰 도움이 됩니다. 독감 백신도 매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해마다 가을이면 독감 주사를 맞아 겨울을 대비합니다. 예방의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저는 검진에서 혈압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받은 뒤 소금을 줄이고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측정했을 때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검진과 백신은 단순히 병을 발견하거나 막는 절차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병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건강 노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어땠는지 기록합니다. 또 접종한 백신도 적어두어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니 다음 검진과 접종 일정을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예방의학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기. 둘째, 필요한 백신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셋째, 생활습관을 바꾸어 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뿐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활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기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제 친구 김정숙 씨는 올해 63세입니다. 정숙 씨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별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두통이 잦아지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본격적인 고혈압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정숙 씨는 우선 생활 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국물 음식을 좋아했지만 된장찌개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김치도 싱겁게 담가 먹었습니다. 또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1년 후 혈압은 안정 범위로 내려왔고 약도 최소 용량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은 습관이더라고. 이제는 짠 음식을 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두 번째 사례는 제 지인 이선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인 선희 씨는 늘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에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져 통증이 심해진다는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체어 스쿼트와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아 포기하고 싶었지만 조금씩 동작을 줄이고 물속에서 걷는 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은 줄었고 체력이 붙으면서 다시 시장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살린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세 번째 사례는 제 후배 박미영 씨입니다. 60세가 되자 입이 자주 마르고 잇몸이 시큰거려 치과를 찾았습니다. 진단은 구강건조증과 초기 치주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늘렸습니다. 또 치과에서 권한 인공 타액제를 사용하며 불소 치약으로 양치를 철저히 했습니다. 1년 뒤 치주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고 잇몸 출혈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미영 씨는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내 치아를 지켜주더라고요. 이제 웃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 또 다른 친구 최영희 씨는 치매를 걱정했습니다. 62세에 들어서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사의 권유로 두뇌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신문을 스크랩하고 짧은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일주일에 3번은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치매에 무력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 장순자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당뇨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불안했죠. 순자 씨는 의사와 함께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또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공복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5kg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뇨가 시작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 검진이 나를 살렸지. 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나 작은 증상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꿨다는 것.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했지만 그 결과는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아가는 결과입니다. 정숙 씨의 싱거운 식단, 선희 씨의 운동, 미영 씨의 구강관리, 영희 씨의 두뇌 활동, 순자 씨의 식습관. 모두 평범한 방법이지만 그 평범한 습관이 60대 여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전하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우리 함께 건강을 지켜요.